시황보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재 기자입니다. 자, 지난주 월요일 블랙 먼데이로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시장이 완전 추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회복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세요. 오늘은 그와 관련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박준우 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박준우입니다. 네, 미국 경기 침체 우려는 잦아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지난주에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침체 우려가 급격히 높아졌었고, 지난주에는 그래도 침체 우려가 조금 과도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전히 시장의 침체 우려는 높은 상태이고, 어떤 경제지표를 보더라도 침체가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 데이터들 혹은 일간 데이터들을 좀 참고를 하면 침체 리스크는 아직까지는 조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월간 지표로 확인을 하려면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주간 데이터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대표적입니다. 주간으로 발표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월간 고용이 발표되는 그 사이사이에 한 3-4번 정도의 이런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침체 리스크가 높아졌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월 말 기준으로 좀 높아졌기 때문인데, 지난주에 발표된 수치를 조금 감안을 하면 일시적인 요인들이 좀 사라지면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소폭 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텍사스 지역에 있었던 허리케인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컸었는데요. 그러니까 허리케인이 발생해서 일시적으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들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효과가 지금은 좀 사라지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반락하는 모습들이 이제 관찰이 됐었고요. 이 지표가 또 중요한 이유는 주간 단위로 고용시장의 상황을 트래킹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또 다른 지표들을 또 한번 생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댈러스 연원에서 발표하는 주간 경제지수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한 10개에서 12개 정도의 경제 지표를 활용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포함해서 일간이나 주간으로 발표되는 되게 타이니한 지표들을 조합을 해서 미국의 성장률을 추정하는 그런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수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이 약 2%대, 2.2%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즉 월간이나 분기가 아니라 주간이나 일간 데이터들로 봤을 때는 침체가 임박했다라기보다는 지난주, 지지난주 있었던 침체 리스크는 조금 과도했었고, 그런 부분들에서 좀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가 둔화되는 것은 맞지만 올해 하반기에 당장 침체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전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CPI라고 해서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 CPI의 그 지표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이 지표 발표된 이후에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 시나리오 한번 그려볼까요? 매월 중순경에는 이렇게 미국 CPI가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에도 미국 7월 C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CPI는 굉장히 좀 낮게 나왔습니다. CPI 헤드라인의 경우에는 3개월 연속,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2개월 연속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지표들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헤드라인은 전월비 평균 상승률이 0.2%가 안 되었고, 헤드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가 연간 2% 정도이기 때문에 월간 상승률이 0.2% 정도면 대체로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에 부합하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헤드라인과 근원 인플레이션 모두 연준의 목표에 부합하는 그런 추세를 지난 3개월 동안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예상치는 헤드라인과 근원 모두 전월 대비로 0.2% 오른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만약 정말 시장 예상대로 나온다라고 하면 3개월 평균 상승률은 오히려 전월보다 더 낮아지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상대로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디스인플레이션 기대를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금리가 급락을 했고 기준금 인하가 강하게 형성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높게 나오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가 이제 시장의 주요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저는 CPI의 영향력이 지난 상반기보다는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최근에 금리가 급락한 이유도 보면 물론 인플레이션이 안정된 영향도 분명히 있었지만 고용시장이 갑자기 둔화되면서 침체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금리가 급락한 영향이 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급락 요인은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의 영향이 최근에 좀 컸었기 때문에 이번에 CPI보다는 시장은 다음 달에 발표된 고용지표에
것들에 조금 더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또 만약에 시장의 예상인 0.2%보다 높은 0.3%로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디스인플레이션 추세, 즉 물가가 점점 내려간다라는 그러한 추세 판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최근 3개월 동안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사실은 이런 트렌드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단 한 달 정도의 서프라이즈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2, 3개월 정도 연속적으로 CPI가 오름세를 보여야 이거 다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는 것이지 3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다가 한 달 정도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다고 해서 이러한 추세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시장의 인하 기대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0.2%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에너지 충격이 없는 가운데 또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의 레벨 자체는 상반기 대비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폭 9월 같은 경우에 B컷은 아닐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지금 솔솔 나오고 있는데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금리 인하폭 50bp, 25bp 어떤 쪽이신가요? 저는 25bp 3번 인하를 연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25bp 3회지만 지금 시장이 그러면 얼마 정도를 반영을 하고 있나 보면 시장은 이미 한 번 이상의 50bp 인하를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연말 기준금리 상단을 4.5%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100bp 인하를 한다라는 전망이 시장 기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0bp 인하를 한다는 것은 회의가 3번 남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50bp 인하 그리고 나머지 2번은 25bp 인하 이렇게 전망을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는 사실은 25bp 3번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지만 시장이 이렇게 100bp 인하 전망하는 게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B컷을 단행한 사례가 워낙 많았었고 기본적으로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기 직전 즉 9월이 첫 인하라고 가정을 하면 8월이나 9월 달에 그 기준금리 인하하기 전에는 시장의 시선이 전부 다 기준금리 인하로 집중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조금은 과도해지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100bp 인하 기대도 조금 시장의 기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한 20% 이상의 확률로 125bp 인하까지도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2번 정도의 50bp 인하가 기대가 된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 과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우선 첫 인하를 25bp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연준 기준금리 인하 사례를 조금 돌이켜보면 연준이 처음 인하를 시작할 때 25bp 인하를 한 경우도 있었고 50bp 인하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50bp 인하를 한 경우가 더 적었는데 그 사례는 2001년도와 2007년도 즉 닷컴 버블이 터질 때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기 전 미국 경제의 침체 리스크가 높아졌던 시기에는 연준이 처음부터 50bp 인하를 단행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 지금이 그 경우라면 시장의 125bp 인하도 분명히 가능한 시나리오겠으나 기준금리의 인하가 단순히 성장률이 조금 약해진다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졌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한다든지 혹은 2019년처럼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대외 여건이 나빠진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연준이 기준금리를 25bp씩만 인하를 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기준금리를 25bp씩 인하를 하고 그 이후에 팬데믹이 터진다든지 전쟁이 터진다든지 이런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분명히 50bp 인하를 단행을 했었지만 처음부터 기준금리를 50bp씩 인하할 그럴 상황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침체 전망을 아직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첫 기준금리 인하는 25bp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연내 125bp 인하가 실현되기에는 조금은 다소 무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보다는 당분간은 보합 국면 그리고 일시적으로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조금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말씀 들어보면 시장은 3회 인하를 예상하는데 100bp 혹은 125bp 예상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125bp는 너무 과도하다라고 얘기하셨고 100bp 같은 경우에는 50bp, 25 이렇게 해서 이 정도는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하셨지만 연구원님의 입장은 25bp 3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달 이어지는 고용 지표까지 저희가 잘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증권 박준우 연구원 연결했습니다.
입추가 지났는데도 역대급 열대야 때문에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힘드실 텐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채찌님들은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안락하기를 기원합니다. 채권으로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는 그날까지 채권부인은 이번 주도 활발하게 활동할게요. 여러분 해피 주 되세요.